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이자를 소액이라도 주고 받는 게 훨씬 더 차용 거래를 증명하는 데 좀 유리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차용 거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 거래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 차용 거래 아시겠지만 차용증도 써야 되고 뭐 이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중에 갚아야 되고 이게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지 내가 실제로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가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차용 거래에 대한 예전 판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2011년 의정부 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5년에 돈을 빌렸어요. 돈 빌린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빌려서 2005년에 빌려서 200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돈을 빌려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부채로 잡았어요. 부채로 잡는다는 얘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현금 1억이 있는데 그거 홍길동한테 빌린 1억이야 라고 하면 내 상속재산에서 빼야죠. 그래서 그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2011년에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거 인정 못한다. 그거 차용증 부채 아닌 것 같고 그거 인정 못하니까 그대로 과세라. 근데 여기서 그대로 수긍을 한 게 아니라 불복 절차를 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져갖고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의정부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차용증 실제성이 좀 떨어진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국세청에 손을 좀 들어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제 기한이 좀 애매모호해요. 언제 갚겠다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갚지도 않았고 기일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공증이라든지 다른 걸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차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어제 썼는지 아니면 실제로 2005년에 진짜로 빌렸던 건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한 게 어떻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서 잔금 대출이 나올 텐데 왜 저 돈을 그때 안 갚았어? 이게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자를 한 번도 지급을 안 했냐. 그 장기간으로 빌렸는데 완공 때 안 갚은 건 그렇다 치고 안 갚았으니 이자는 계속 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변제 기한 자체도 내용이 없고 돌아가시는 기간이 보통 한 2005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사망했으니까 4년 정도인데 그때까지도 실제 변제가 되지 않았으면서 언제 갚겠다는 내용 자체도 없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유가족이 이체하긴 했지만, 그리고 공증 같은 것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거 빌린 거 아닐 거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한 적도 당연히 없죠.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법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이거를 부채로 잡고 아마 그 가액을 줄였을 거다. 상속 재산 가액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갚은 걸로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계좌이체를 해놨어요. 그 상대방 차용증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실제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가족 간에 차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죠. 요거를 빗대어 보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이자는 반드시 지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가족 간의 차용 거래에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빌려도 이자 지급 안 해도 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2억 1,700만 원이 나온 게 가족 간에 친족 간의 어떤 특수관계자죠. 이자 지급은 보통 4.6%가 기본이에요. 근데 2억 1,700만 원 곱하기 4.6%는 1,0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1년간 특수관계자 간에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무이자로 처리해도 상대방한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 2억 1,700이 됐던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돈 빌려간 사람한테 이자를 무이자로 아예 약정을 한 거죠. 처음부터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규정인 거지, 이 차용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자를 지급한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빌렸다는 증거가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변제한다는 얘기니까. 이자도 지급 안 하고 변제도 안 하면 2억 1,700만 원 이하라서 그랬는데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 당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이자를 소액이라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차용거래를 증명하는 데 좀 유리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환기일을 정해야 돼요. 3년이건 5년이건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얼마를 갚겠다. 이게 몇 년 교치, 몇 년 상환도 가능하고요. 매년 얼마씩 갚는 것도 가능하고 뭐 3년 뒤에 일시 상환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 상환 기한을 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좀 소액 거래 같은 경우 뭐 1억, 2억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공증까지 법무법인 가서 공증 받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를 쓸 수 있냐면 우리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그럼 공증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증처럼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차용증을 어제 뭐 급하게 작성을 가짜로 한 게 아니라 2005년 그때 당시에 이미 이거를 작성해서 서로 간에 확인을 한 거야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우체국에서 하는 건데 우체국은 이 사실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5년 1월 1일 날 보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그 내용 증명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국세청에 제시를 하면 일단은 진짜냐 가짜냐라기보다는 어제 쓴 게 아닙니다. 이거 급하게 작성한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이거는 작성돼 있었던 것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족 간 차용증의 실제성을 담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다음 사안도 안전장치도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는데 담보 설정을 해두면은 굉장히 좀 확실해요. 담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을 해줬는데 담보를 잡고 너가 이 빚을 못 갚으면 부동산은 내 거야 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내가 건네준 돈이 차용이다,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강력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담보 설정을 조금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담보 설정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담보 설정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